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두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노리던 것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렸죠.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 재민이네 집에서 10년을 살았죠. 서울 강서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제 명의였습니다. 시세로 2억 3천 정도 됐어요. 은행 예금도 1억 2천이 있었고 평생 모은 금반지도 몇 돈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한 노후였겠죠. 재민이는 제 외아들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제 품 안의 아기 같았어요. 며느리 미란이가 시집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 들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탰습니다. 손주 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12살 손자 현우와 9살 손녀 지우가 제 낙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애들 도시락 싸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는 게 제 일과였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표정이 요즘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죠. 전화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란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묘하게 변했죠.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란이와 방에서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손주들 보는 게 즐거운데 뭐. 그랬더니 미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가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재민이도 같이 가? 네, 당연하죠.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건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에 저는 금방 좋아졌죠. 그래, 좋아. 어디로 가는데? 설악산 쪽으로 가려고요.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주말이 되기까지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서 깔끔한 옷을 골랐죠. 손주들에게도 선물을 사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민이가 차를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타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재민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조수석에는 미란이가 앉았고 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주변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역시 가족이 함께하는 게 최고야. 1시간쯤 지났을 때 미란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 안 마르세요? 물 좀 드세요. 생수를 건네주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죠.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죠. 재민아, 비 진짜 많이 오네. 네, 엄마. 조금만 가면 휴게소 나와요. 재민이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10분쯤 더 가니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어요. 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까지 시끄럽게 들렸죠. 미란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좀 쉬었다 가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그래, 나도 마침 화장실 가고 싶었어. 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렸어요.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을 정도였죠. 휴게소로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민이 차 안에서 미란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손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재민이 차가 안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주차 위치를 잘못 기억한 줄 알았죠.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얀색 소나타, 차 번호는 뭐였지? 급하게 나오느라 차 번호를 제대로 안 봤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며 주차장 곳곳을 뒤졌죠. 없었습니다. 재민이 차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주차 구역으로 옮긴 건가? 저는 더 넓은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발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신발이 젖어 들어갔죠. 그래도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에게도 걸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혹시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어디 간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하고 간 거죠?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휴게소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어요. 옷이 다 젖어서 몸이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차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민이와 미란이가 저를 두고 간 거라는 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나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다 젖었고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젖은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분이 편의점 직원을 불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저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족한테 버려지신 것 같은데.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버려지셨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왔다는 것. 화장실 다녀왔더니 차가 사라졌다는 것.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음료 드시고요. 제가 관리실에 연락드릴게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0분쯤 지나 휴게소 관리실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할머니,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따라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봤습니다. 직원이 녹화 영상을 되돌렸죠. 1시간 전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휴게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 후, 재민이 차가 후진하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니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관리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명백한 유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유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유기당했다고요. 70이 넘은 노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친아들과 며느리가 관리실장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40대 정도의 남자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통화 목록이 이상한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도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통화 목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아까 전까지 재민이, 미란이 번호가 있었는데 누가 삭제한 것 같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분명 있었어요. 재민이한테 전화했었거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이 미리 지워둔 것 같네요.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란이가 며칠 전부터 다정하게 굴었던 것, 단풍 구경을 제안했던 것, 화장실에 먼저 가라고 했던 것, 모두 계획이었던 거죠. 저를 버리기 위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아드님 연락처 아시죠? 전화번호. 기억이 잘 안 나요. 휴대폰에만 저장되어 있어서.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요. 휴대폰에 다 저장해 놓고 외우지 않죠.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소는 아세요? 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정확한 번지수는? 그것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우편물은 재민이가 다 받았거든요. 경찰관이 무전기로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임시보호시설로 모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는 못 가요?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주소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4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복지센터였죠.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머무시면서 상황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지센터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후반의 여자 상담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일단 씻으시고 옷 갈아입으세요. 샤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10년 동안 손주 키워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게 잘못이었어.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센터에서 준비한 옷이 놓여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상담실로 갔죠. 상담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재민이와 미란이 이야기, 10년간 함께 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2억 3천 정도 하고, 예금은요?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상담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재산 때문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가 제 돈을 노렸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시도한 적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재산 처분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란이가 제 아파트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할머니, 유기죄로 고소하셔야 해요.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죠. 70이 넘은 노인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어요. 상담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센터에서 제공한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재민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았던 아이.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청년. 그 아이가 저를 버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할 것 같았거든요.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뒤틀렸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퀭하게 패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재민이가 웃으며 저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엄마 안녕. 그 말을 남기고 차가 멀어졌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상담사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꿈을 꿨어요. 물 드릴게요. 심호흡하세요. 물을 마셨지만 가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 주소 찾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맞고요. 그래서요?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웃 말로는 며칠 전부터 안 보인대요. 도망간 겁니다. 재민이와 미란이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경찰관이 다시 복지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형사과 소속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죠. 며느리분 김미란 씨가 6개월 전부터 할머니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3곳에서 거절당했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란이가 제 몰래 그런 짓을 했다니.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신청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는 미란이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었어요.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 시도입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박재민 씨 신용 조회를 해봤는데요. 재민이가요? 네. 사업 실패로 현재 채무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그 금액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민이가 사업한다는 것도 망했다는 것도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재산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럼 재민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란이가 제 아파트로 대출받으려 한 것을.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다시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에 휴게소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휴게소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차 안에 재민이와 미란이. 형사가 영상을 확대했어요. 여기 보세요. 며느리분이 아드님께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미란이가 재민이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드님이 망설이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결국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영상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재민이가 망설였다고요. 그럼 마음 한구석에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그래도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재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형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담사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식당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70대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무슨 일로요?
저는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딸한테 당했거든요. 딸한테요? 딸이 제 통장에서 2천만 원 빼갔어요. 나중에 알았죠.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소했어요? 못했어요. 그래도 제 새끼인데. 근데 후회돼요. 왜요? 그 돈으로 딸이 도박했거든요. 다 날렸어요. 제가 그때 단호하게 대응했으면 딸이 정신 차렸을 텐데. 할머니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상담사를 불렀습니다. 고소하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오후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할게요. 유기죄로 고소 진행하시는 거죠? 네. 아드님과 며느리분 둘 다요? 네, 둘 다요. 변호사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또 아파트 처분 시도할 수 있어요. 미리 막아야 합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파트 등기부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도 확인하셔야 해요. 계좌요? 혹시 며느리분이 비밀번호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란이가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허리 다쳐서 병원 다닐 때 미란이가 대신 돈을 찾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비밀번호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야 하나요? 전화로도 가능해요. 지금 바로 하시죠. 변호사가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10분쯤 걸려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잔액 확인 부탁드려요. 1억 1,8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출금됐죠? 이틀 전입니다. 제가 휴게소에 버려진 다음 날이었어요. 누가 찾아갔나요? 김미란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다행히 비밀번호 바꾸셔서 더 이상은 못 찾아갈 겁니다. 2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소장에 포함시킬게요. 절도죄가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1시간 동안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얼마나 보탰는지, 미란이와 관계는 어땠는지 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할머니, 고소장 작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재민이가 또 뭔 짓을 하면 어떡해요? 이미 경찰이 수배 중이에요. 곧 잡힐 겁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변호사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지센터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죠. 저도 저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떨어져 나가고 텅 비어버린.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민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5살 때 제 품에 안겨 말했죠. 엄마, 나 크면 엄마 효도할 거야.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인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재민이가 잡혔다는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니. 면회 가시겠어요? 아니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 접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갑니다. 재민이는요? 구속은 안 됐어요. 하지만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변호사님 오신대요. 알겠습니다. 10시쯤 김소영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아파트 열쇠로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챙겨갔어요. 손에 쥔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뭘 가져갔는데요? 금반지, 도장, 통장.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미란이가 또 그런 짓을 했다니. 잡았어요? 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죄하고 절도죄 추가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재산 정리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산 정리요? 네. 아드님 부부가 계속 할머니 재산을 노릴 겁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재판이 끝나도 재민이와 미란이는 제 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를 파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기부하시는 거예요. 기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신자들한테 물려줄 바엔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변호사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습니다. 재민이와 미란이는 자격이 없었죠.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재판 끝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변호사가 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어요. 아파트를 판다.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상담사를 불렀어요. 부동산 중개사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 파시려고요? 네.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합니다. 얼마에 내놓으면 빨리 팔릴까요? 금매로 하시면 2억 3천에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천만 원 손해보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위임장 작성하시죠. 저는 서명했어요. 떨림 없이 단호하게.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자 나왔어요. 2억 3천에 현금 거래 원하신대요. 좋아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잔금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어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억 3천만 원. 기존 예금 1억 1,800. 총 3억 5,800만 원이 됐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 잘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었죠. 복지센터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아파트 팔았어요. 빨랐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부하고 싶어요. 3억 원 정도.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고아원, 유기견 보호소, 독거노인 지원센터. 왜 그 세 곳이죠? 저도 버려진 사람이니까요. 버려진 존재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틀 후 세 곳의 대표들이 복지센터로 왔습니다. 먼저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자상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할머니,
정말 기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1억 원 기부하고 싶어요. 원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고아원이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보살펴 주세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유기견들을 위해 써주시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버려졌으니까 그 마음을 알죠. 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1억 원이면 보호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독거노인들 식사 지원하는 데 써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1억 원씩, 총 3억 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기부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전 재산 3억 원 기부.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죠. 며칠 후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유언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박재민에게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확실하세요? 네. 손주들한테는요?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현우와 지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없어요.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죽으면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공증인이 타자를 쳤습니다. 10분쯤 걸려서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박순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유언장을 받아들고 복지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보니 날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상담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드님한테서 편지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상담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죠. 편지지에 재민이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 5,800만 원.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나머지 3,800만 원은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어요. 다른 거래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월세 집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얼마면 될까요? 요즘 500에서 1000 정도면 괜찮은 원룸 나와요. 그럼 1000만 원은 따로 빼놓을게요.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지센터 근처 부동산에 들렀어요. 월세 30만 원대 원룸 있나요? 네, 몇 개 있습니다. 보러 가시겠어요?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습기가 심했어요. 세 번째 집이 괜찮았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죠. 여기로 할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일주일 후 입주 가능하다고 했어요. 복지센터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담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가끔 들러주세요. 그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짐이 워낙 적어서 택시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보금자리입니다. 아무도 저를 배신할 수 없는 곳.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재민이네 집에서는 맨날 시끄러웠거든요. 손주들 떠드는 소리, 며느리 전화하는 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아침까지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기부단체들이 감사패 전달하고 싶대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명예이사.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 공헌을 기리는 의미죠.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고아원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명예이사 위촉식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꼭 뵙고 싶대요. 한 번만 와주세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보였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10명쯤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앞쪽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명예이사 박순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별 말씀을요.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손편지를 건네주었어요.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따뜻해요.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고마워, 예쁜 글씨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대로 쓰인 돈이라는 걸. 고아원을 나와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오셨군요. 이리 오세요. 보호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개들이 빼곡히 있었어요. 어떤 개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어떤 개는 털이 성성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다 버려진 거예요? 네. 대부분 주인이 키우다가 버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랑 똑같은 처지였어요. 소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기부금으로 옆 건물 하나 더 임대했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개가 제 발밑에 다가왔어요.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죠. 이 아이는요? 한 달 전에 구조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묶여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와 같은 곳에서 버려진 아이였어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아직 안 지었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좋은 이름이네요. 희망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송파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센터 안에는 노인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이었죠.
저희가 하루 200명 정도 식사 제공하고 있어요. 맞네요. 할머니 기부금으로 한 달은 걱정 없어요. 배식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국을 떠서 어르신들께 드렸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다음 분이 왔습니다. 계속 배식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봉사가 끝나고 센터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끔 와서 봉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요. 그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그날 저녁 재민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재민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그러더니 포기하고 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재민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틀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엔 미란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미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재산을 다 없앴다니 그게 말이 돼요?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3억이나 기부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재민이가 미란이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어머니도 너무하시잖아. 둘이 복도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주민들 피해돼요. 재민이가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문 뒤에 기대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손주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현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목소리는 언제나 약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죠. 들어와.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줬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래. 할머니 때문에, 돈 때문에.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맞기도 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너희 부모님한테 갈 수 없어. 알아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한테 할머니 버리자고 한 것도 12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엄마 아빠예요.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조심해서 가. 현우가 문을 나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어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재판 날짜 잡혔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어요. 준비 잘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재판까지 한 달.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 배신자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구나.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재민이와 미란이를 법정에서 보게 됩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하는 거죠.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보였죠. 몇 달 사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9시에 김소영 변호사가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되시죠? 변호사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3층 214호 법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법정 앞 복도에 재민이와 미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죠. 재민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쪽으로 가시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민이와 미란이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사이에 몇 미터밖에 안 됐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판사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다들 일어났죠.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재민, 김미라는 2025년 9월 23일 피해자 박순자 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또한 피고인 김미라는 피해자 명의 아파트로 무단대출 시도 및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됩니다. 판사가 재민이를 받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피고인 김미라는요? 미란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뿐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미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휴게소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모습.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검사가 말했어요. 명백한 유기입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재민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정당화는 아닙니다. 다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박재민, 할 말 있습니까? 재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을 흘렸죠.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재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어머니 아파트로 대출받자고 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어머니 돈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휴게소에서 어머니를 두고 갈 때도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가셨죠? 네. 미란이가 계속 재촉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판사가 미란이를 받습니다. 피고인 김미란, 할 말 있습니까? 미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하셨어요. 10년 동안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맨날 제 요리에 뭐라 하고 애들 교육에 끼어들고.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미란이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돈도 문제였어요.
2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버렸습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으려고 한 거예요. 검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잠깐이 몇 시간입니까? 며칠입니까? 미란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10년간 아드님과 함께 사셨죠? 네. 그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손주들 보는 게 좋았고요.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작년쯤부터요. 재민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란이 눈빛도 변했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소에서 버려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했죠. 그 다음엔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1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게.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배신자들한테 물려줄 수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곳에 쓰였으니까요. 미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3억을 다 없애시다니.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미란,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미란이가 억지로 앉았어요. 하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어요. 피고인들은 노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재민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박재민, 김미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실형은 면한 겁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재산까지 정리한 점을 고려해 실형은 면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십시오. 망치가 내려쳤어요.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민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재민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민아. 네,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재민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다신 날 찾지 마. 난 너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민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끝났어요. 마음 편히 사세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싸움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벌써 11월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봉사하는 날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센터에 도착했어요.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배식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죠. 오늘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고등어 구이입니다. 11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국을 떴습니다.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무표정했어요. 다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고맙소. 8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는데 기특하구만. 저는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니.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2시간쯤 걸렸죠. 일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센터장님이 차를 내주었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다음 주에도 오시죠? 물론이에요. 센터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 생각에 가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행사가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행사인데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감사 공연 준비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갈게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김치, 계란, 두부, 고등어. 간단한 것들만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현우였습니다. 혼자였어요. 현우야.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고 있었어. 너는?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현우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현우를 데리고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떡볶이 먹자.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사줄게. 앉아. 떡볶이 2인분을 시켰어요.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한참을 먹더니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더 심하게 싸워요. 그래.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사흘째예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할 거 없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옳은 일 하신 거잖아요. 12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넌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가끔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그럼 됐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집 가야 돼요. 지우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우가 분식집을 나갔어요. 작은 등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택배 알림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했죠. 고아원이었어요. 상자를 들고 들어와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액자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었죠.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따뜻해요. 고마워요. 10명 아이들이 각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방이 환해진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고아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고아원에 도착했죠. 아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다. 우르르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당이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했더군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대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서 있었어요.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이들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죠. 어떤 아이는 박자를 놓치고 어떤 아이는 가사를 까먹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오후에 유기견 보호소에도 들렀습니다. 희망이를 보러 갔죠.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희망이가 제 냄새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희망아, 잘 지냈니? 희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윤기가 났어요. 건강해진 것 같았죠.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희망이 다음 주에 입양 간대요. 정말요? 네. 좋은 가정 찾았어요. 기뻤습니다. 희망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저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전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 아무도 저를 배신할 수 없는 곳.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억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았죠. 재민이와 미란이는 제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저를 사랑했어요. 그 차이를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73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줄 겁니다. 그게 제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독거노인 지원센터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체통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봤죠. 할머니, 다음 달에 할머니 생신 파티 해드리고 싶어요. 꼭 오세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다음 달 15일. 제 생일이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렸죠.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죠. 진짜 사랑,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73,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사랑할 사람도 많고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